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무료니까 한 번씩 부탁드려요.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절, 천음사는 새벽 4시 예불 종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님들의 연불소리가 산안개 사이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78세의 노인 정만수가 법당 뒤편 그늘진 곳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킵니다. 벌써 한 달째 이곳에서 지내고 있지만 아직도 새벽잠이 오지 않네요. 정만수의 손은 나무를 쥘 때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도끼질을 할 때만큼은 그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죠. 쪼개지는 나무의 결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 번에 깔끔하게 쪼개내는 솜씨가 범상치 않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를 다뤄온 사람의 손놀림 같아요. 저 어르신, 어디서 오신 분일까요? 주지 스님인 연화가 다른 스님들과 속삭입니다. 70세의 연화 스님은 30년 넘게 이 절을 지켜온 원로 스님이에요. 그런 연화의 눈에도 정만수는 수상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떠돌이 노인 같지만 걸음걸이부터가 달랐거든요. 등을 곧게 펴고 걷는 자세, 주변을 자연스럽게 살피는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밤에 보니까 마당을 계속 서성이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건 아닐까요? 가끔 산길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시거든요. 스님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만수는 절밥을 먹을 때도 항상 출입구가 보이는 자리에 앉았고 설거지를 도와줄 때도 부엌 창문 너머로 산길을 계속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사흘 전부터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검은색 외제차들이 절 근처 산길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등산객들의 차련이 했는데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 아니라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절 쪽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게 목격되었습니다. 스님, 저기 또 검은 차가 왔어요. 벌써 오늘만 세 번째네요. 뭔가 이상해요. 연화 스님이 멀리서 차를 지켜보니 차 안의 사람들이 저를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목적인지 알 수 없지만 좋은 의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만수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에는 낡은 목탁함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절에서 쓰는 목탁과는 전혀 다른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무전기, 쌍안경, 그리고 기름칠이 잘 된 권총 한 자루. 설마 날 찾은 건 아니겠지. 정만수는 애써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이미 모든 기록에서 삭제된 존재가 된 지 오래였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만수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의 오토바이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절 입구 근처에서 멈췄죠. 정만수는 즉시 몸을 낮추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는 먼저 숨고 보는 것, 그것이 생존의 기본이었죠. 오토바이에서 내린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맞나? 응, 여기 맞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스님들한테 먼저 얘기해 볼까? 아니야, 그냥 밀어붙이자. 어차피 할 수 없어. 정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들의 의도가 좋지 않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평화로운 절에 위험이 닥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조용한 곳에서 마지막까지 조용히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만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그리고 잊고 싶었던 정체성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사라진 후에도 정만수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연하 스님의 방에 불빛이 켜져 있는 걸 보니 스님도 이상한 기척을 느꼈나 보네요.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음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예불을 마친 연하 스님이 다른 스님들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밤사이 들려온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밤에 이상한 소리 들으셨죠? 네, 저도 들었어요. 여러 대가 우리 절 근처까지 왔다가 간 것 같던데. 요즘 들어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스님들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경 검은색 승용차 세 대가 절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목에 용 문신이 보이는 자, 손등에 흉터가 있는 자, 선글라스를 낀 채 주변을 훑어보는 자들이었죠. 선두에 선 남자가 연하 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박철두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근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박철두라고 합니다. 연하 스님은 침착하게 맞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이들의 정체를 직감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저희 절에 오셨나요? 아, 별거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근처 산에 휴양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스님들께 미리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박철두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뒤에 선 부하들의 시선은 절 곳곳을 품정하듯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휴양시설이요? 네, 요즘 도시 사람들이 자연을 찾잖아요. 그런데 이런 깊은 산에는 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서 말입니다. 물론 스님들께는 피해가 안 가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연하 스님은 이들의 진짜 목적이 휴양시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거부 의사를 밝히기엔 상황이 위험해 보였어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곳은 조용한 수행처라서, 아, 물론입니다. 저희도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님들 수행에 방해가 안 되도록 좀 떨어진 곳에 만들 예정이에요. 박철두는 말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멀리서 나무를 패고 있는 정만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분은 누구십니까? 아, 저분은 얼마 전부터 저희 절에 머물고 계시는 분입니다. 혹시 신도분인가요? 그런 셈이죠. 박철두는 정만수를 한참 바라보더니 부하 중 하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 부하가 조용히 정만수 쪽으로 다가갔어요. 정만수는 도끼질을 하면서도 이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휴양시설이라는 핑계로 이곳에 뭔가 불법적인 시설을 만들려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확인하러 오는 부하의 발걸음 소리도 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부하가 정만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만수는 도끼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저기 떠돌다가 우연히 들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하는 정만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박철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귓속말했어요. 한편 박철두는 연하 스님과의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박철두가 명함을 건네주려 했지만 연화 스님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세속의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갖고 계세요. 혹시 모르니까. 박철두는 억지로 명함을 연화 스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 전체를 한 번 더 둘러보더니 부하들과 함께 차에 올랐어요. 차들이 떠난 후 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스님들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들이 다시 올 것이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위험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연화 스님은 박철두가 준 명함을 보았습니다. 태강파 대표 박철두라고 적혀 있었어요. 휴양시설 사업자가 아니라 조직 폭력배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정만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만난 그들이 단순히 땅을 노리고 온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혹시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 건 아닌지 아니면 이 절에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새벽 2시경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토바이 여러 대가 다시 절 근처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절 마당으로 직접 들어와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며 돌아다녔거든요. 야, 여기 스님들 다잖아. 깨워야지. 우리가 왔다는 걸 알아야 하잖아. 그들은 마당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굴었습니다. 심지어 법당 앞까지 와서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어요. 연화 스님이 급히 나왔습니다. 여기는 절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아, 스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온 것 같네요. 하지만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엔진을 돌리며 마당 곳곳을 짓밟고 다녔어요. 정만수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량한 스님들을 위협하는 걸 그냥 볼 수만은 없었어요. 그때 정만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다음 날 오후 박철두는 더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천음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의 따위는 집어던진 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차에서 내린 7명의 남자들은 모두 건장한 체격에 흉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어젯밤에 저희 직원들이 실례를 많이 했다면서요? 박철두가 연화 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을 찾을 수 없었어요. 조용한 수행처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곤란합니다. 연화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스님, 저희가 여기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길 것 같은데요. 박철두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부하들도 하나둘씩 연화 스님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만약 스님께서 저희 사업에 협조해 주신다면 이런 불편한 일들은 없을 텐데 말이죠. 무슨 협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단해요. 이 절을 저희가 잠깐 써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 한 달만, 딱 한 달만 스님들께서 다른 곳으로 피해 계시면 됩니다. 연화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저를 완전히 점거하는 것이었군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는 삼보의 도량이고 저희가 평생 지켜온 곳입니다. 스님,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때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박철두가 손짓하자 부하 중 하나가 법당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법당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어요. 여기 꽤 넓네요. 우리 용도로 쓰기에 딱 좋을 것 같은데 법당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연화 스님이 급히 말렸지만 이미 몇 명의 부하들이 법당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나무를 패고 있던 정만수가 도끼를 내려놓고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그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늙고 약한 노인의 걸음이 아니었죠. 거기 젊은 친구들, 법당에서 나오게. 정만수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정만수를 돌아보며 비웃었어요. 할아버지, 괜한 참견하지 말고 가세요. 참견이 아니라 예의를 가르쳐 주는 거야. 정만수가 한 걸음 더 다가서자 부하 중 하나가 정만수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부하의 손목을 순식간에 잡더니 비틀었습니다. 아!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만수의 손목 꺾기는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뭐 하는 짓이야? 다른 부하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부하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면서 팔꿈치로 옆구리를 찔렀고 두 번째 부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부하가 뒤에서 덤비자 어깨로 받아내며 역관절로 제압했어요. 박철두와 연화 스님 모두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정만수가 젊은 조폭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더 놀란 건 연화 스님이었습니다. 정만수의 격투 기술, 특히 관절기와 타격 포인트를 정확히 노리는 솜씨가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당신, 혹시? 연화 스님이 정만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철두가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제법이네요. 하지만 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은데? 박철두가 정장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때 연화 스님이 갑자기 움직였어요. 평생 수행만 해온 노스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몸놀림은 전혀 달랐습니다. 연화 스님이 박철두의 손목을 정확히 눌러 무기를 떨어뜨렸고 동시에 그의 어깨의 혈자리를 짚어 마비시켰어요. 박철두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스님이 무술을? 부하들이 당황해하는 사이 연화 스님은 다른 부하들도 차례로 제압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혈자리를 정확히 짚어내는 점혈법이었어요. 부하들이 하나둘씩 마비되어 쓰러졌습니다. 정만수는 연화 스님의 움직임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저 기술, 저 정확한 혈자리 공격법은 일반적인 무술이 아니었어요.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연화. 정만수가 조심스럽게 연화 스님의 법명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연화 스님도 정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서로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만수, 죽은 줄 알았어. 연화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숨겨온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거든요. 박철두와 부하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절의 스님과 떠돌이 노인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도 이상했고 둘 다 범상치 않은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당신들 대체 뭐야? 박철두가 간신히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정만수와 연화 스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의 눈빛에서는 오랜 세월 함께했던 동료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각오가 읽혔어요. 그날 밤 조폭들이 떠난 후 두 사람은 법당 앞 마당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30년 만의 재회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국정원 비밀작전 흑운동의 마지막 생존 요원이군. 정만수의 말에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달빛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30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만수와 연화, 아니 과거의 암호명으로는 검은매와 고요한 바람이었던 두 요원은 서로의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읽고 있었어요. 흑운동 작전이 끝난 후 너만 살아남았다고 들었는데. 연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과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나도 너를 포함해서 모두 죽었다고 알고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작전이 실패한 후 부상을 입고 도망치다가 이절에 숨게 되었지. 그때 주지 스님이 날 숨겨줬고 상처가 나은 후에는 그냥 여기서 지내게 되었어. 30년이 흘렀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만수야, 저 조폭들이 우연히 여기 온 건 아닌 것 같아. 혹시 우리 정체가 발각된 건 아닐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특히 저 박철두라는 놈, 뭔가 뒤가 있을 것 같거든. 그때 정만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작전 당시 메모해둔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연화야, 혹시 기억하나? 흑운동 작전을 엎어버린 그 배신자 말이야. 이영석? 그때 국정원 내부에 있던 놈 말이지? 맞아. 그놈이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소문을 들었어. 만약 이번 일이 그와 관련이 있다면 두 사람의 대화는 급작스러운 비명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절 뒤편에서 들려온 소리였어요. 도와주세요. 19세의 어린 행자 지혜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승복도 찢어져 있었어요. 지혜야, 무슨 일이야? 연하가 급히 달려가 지혜를 부축했습니다. 스님, 저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혜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누가 그랬어? 차근차근 말해봐. 낮에 왔던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제가 법당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밀어서. 정만수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무고한 아이에게까지 손을 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디 다친 데는 없나? 연하가 지혜의 상처를 살펴보니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을 거예요. 스님들, 저들이 내일 다시 온다고 했어요.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고. 지혜의 말에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연하야,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뭘 결정한다는 거야? 은퇴 요원 작전을 시작하자는 거야. 정만수의 말에 연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간 평화롭게 살아온 삶을 포기하고 다시 그 위험한 세계로 돌아간다는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지혜의 상처를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들과 평화로운 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어요. 좋아. 하지만 우리만으로는 역부족이야.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해. 다음 날 오전 정만수는 예전 국정원 연락망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연락처 중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니 81세의 노상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상호 형님, 저 정만수입니다. 만수야? 아직 살아있었구나. 어디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노상호의 목소리는 반가웠지만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님, 혹시 이영석 의원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 사람을 묻는 거야? 최근에 좀 이상한 일들이 생겨서요. 혹시 그가 아직도 뒤에서 옛날 일들을 정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만수야, 어디 있는지 알려줘. 내가 직접 만나러 갈게. 노상호의 목소리에서 뭔가 급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만수는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지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천음사라는 절에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만수는 연화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호 형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는데 왜인지 불안해. 나도 그런 느낌이야. 3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모르잖아. 두 사람의 불안은 그날 밤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상우가 도착한 것은 밤 10시경이었는데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몇 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만수야, 오랜만이다. 노상우는 여전히 든든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아, 내 보디가드들이야. 요즘 세상이 위험해서 말이야. 하지만 정만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단순한 보디가드가 아니라는 걸. 그들의 움직임에서 적대적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만수야, 사실 내가 온 이유가 있어. 이영석 의원이 너를 찾고 있더라. 나를요? 그래, 옛날 흑운동 작전 관련 증거들을 완전히 없애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생존자인 너를. 노상우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정만수를 향해 발사된 총알이었지만 연하가 정만수를 밀쳐내면서 대신 어깨에 총을 맞았어요. 연하. 정만수가 연하를 부축하는 사이 노상우와 그의 부하들이 총을 겨누었습니다. 미안하다, 만수야.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하거든. 30년간의 우정도 배신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정만수는 총상을 입은 연하를 업고 절 안쪽으로 피했지만 이미 절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불길이 절 건물들을 하자올리는 가운데 정만수는 총상을 입은 연하를 업고 법당 뒤편으로 피했습니다. 연하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만수야, 내가 발목을 잡는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함께 여기서 나가자.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노상우와 그의 부하들이 저를 포위하고 있었고 박철두의 조폭들도 합류해서 완전히 포위망을 형성했거든요. 정만수, 나와라. 더 이상 숨어봤자 소용없어. 노상우의 목소리가 불길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동료의 배신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상우 형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싸웠던 동료 아닙니까? 동료? 만수야,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흑운동 작전이 왜 실패했는지 말이야. 노상우의 말에 정만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형님도 그때부터 이미. 그래, 맞아. 나도 이영석과 함께 일했어.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했어. 그럼 우리 동료들이 죽은 것도 미안해, 만수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순순히 나오면 고통 없이 보내줄게. 정만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전에 동료들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도 이영석의 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연하가 정만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만수야, 내 말 잘 들어. 법당 밑에 비밀 공간이 있어. 뭐라고? 30년 전에 내가 만든 비상은신처야.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 연하는 고통을 참으며 법당 뒤편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특정한 돌을 눌렀어요. 순간 바닥 일부가 열리면서 지하로 통하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다니. 두 사람은 급히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고 벽면에는 각종 무기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권총, 소총, 수류탄, 그리고 각종 통신 장비까지. 너 이걸 언제 만든 거야? 절에 처음 왔을 때부터 준비했어. 언젠가 과거가 다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연하는 벽 한쪽에서 봉인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녹화 테이프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30년 전 흑운동 작전 당시 내가 몰래 녹화한 거야. 이영석이 어떻게 우리를 배신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다 들어 있어. 정만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증거가 있었다니. 그럼 이걸로 이영석을 무너뜨릴 수 있겠네. 그래, 하지만 먼저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그때 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들이 법당 안까지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여기 어디 없나? 분명히 이쪽으로 도망쳤는데. 구석구석 다 찾아봐. 연하는 다른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지하 공간에서 절 밖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었어요. 이 통로로 나가면 뒷산으로 빠질 수 있어. 두 사람은 무기를 챙기고 비밀 통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위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수류탄을 터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지하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수류탄 하나 더 던져. 연하와 정만수는 급히 통로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려왔지만 다행히 통로는 무사했어요. 10분쯤 뛰어서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뒤돌아보았습니다. 천음사가 완전히 불타고 있었어요. 30년간 연하의 집이었던 곳이 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하야, 미안해. 나 때문에 너의 보금자리가. 아니야, 만수야. 이미 각오했던 일이야. 연하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무고한 행자 지혜를 다치게 하고 평화로운 저를 불태운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영석과 그의 앞잡이들을 모두 처리해야 해. 하지만 우리 둘만으로는 역부족이야. 상대는 국회의원이고 뒤에는 조직폭력배들이 있어. 연하는 가지고 나온 녹화 테이프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이영석은 끝장이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해. 산 아래쪽에서 차량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들이 산을 수색하기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자. 그리고 반격을 준비하자.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하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총상 때문에 출혈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연하야, 정신 차려. 정만수가 연하를 흔들었지만 연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어깨에 총상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젠장, 이런 상황에서 정만수는 연하를 업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78세의 노인이 또 다른 70세 노인을 업고 산을 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1시간쯤 걸어서 작은 산막에 도착했을 때 정만수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산막 앞에는 이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철두와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수고하셨네요.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박철두가 권총을 정만수에게 겨누었습니다. 이영석 의원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두 분을 모두 모시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정만수는 연하를 내려놓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좋아. 하지만 이 사람은 치료가 필요해. 물론이죠. 의원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실 거예요. 박철두는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부하들이 정만수와 연하를 차에 태웠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정만수는 창밖으로 타버린 천음사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검은 승용차가 시내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정만수와 의식을 잃은 연하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밀스럽게 건물 안으로 끌려갔어요. 박철두의 부하들이 두 사람을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럭셔리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남자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이영석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오랜만이군, 정만수. 이영석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30년 전보다 살이 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이영석, 내가 살아있을 줄은 몰랐어. 정만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나만 살아있는 게 아니지. 연아도 함께 있잖아. 참 감동적이야. 30년 만의 재회가. 이영석이 의자에 앉아 있는 연아를 바라봤습니다. 연아는 응급처치를 받은 상태였지만 아직 의식이 없었어요. 왜 우리를 죽이지 않았어? 30년 전처럼 말이야. 죽이다니, 그런 무서운 말을 왜 해? 우리는 옛 동료잖아. 이영석이 비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박철두에게 손짓했어요. 박 실장, 우리 손님들을 좀 더 편하게 해드려. 박철두가 정만수의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무장한 부하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영석, 대체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 30년 전 흑운동 작전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없애고 싶어. 이영석이 테이블 위에 있던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만수와 연화의 30년간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너희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특히 연화가 그때 뭔가를 숨겨뒀을 거야. 정만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화가 가지고 있던 녹화 테이프를 절대 내줄 수는 없었거든요. 입을 다물 거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이영석이 박철두에게 눈짓하자 박철두가 의식을 잃은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할머니를 깨워서 좀 대화를 나눠볼까? 박철두가 연화의 뺨을 때리자 연화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곧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영석, 역시 내 짓이었군. 연화야, 정신이 드니? 좋아. 이제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이영석이 연화 앞에 앉았습니다. 30년 전 흑운동 작전 당시 내가 녹화한 테이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걸 내놓으면 너희들을 편하게 해줄게. 무슨 테이프? 나는 그런 거 몰라. 연아가 태연하게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석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연아야, 거짓말하지 마. 내 정보원들이 다 봤어. 너희들이 절에서 뭔가를 가져나온 걸 말이야. 이영석이 손짓하자 박철두가 전기 충격기를 꺼냈습니다. 이런 방법은 쓰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군. 그만둬. 정만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박철두는 연아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연아가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비틀었어요. 그만해. 내가 말할게. 정만수가 외쳤습니다. 더 이상 연아가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야. 그럼 테이프가 어디 있는지 말해봐. 테이프는 절 지하에 숨겨뒀어. 하지만 이미 불에 타서 없어졌을 거야. 정만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연아가 테이프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정말? 박 실장 확인해봐. 박철두가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대답을 들은 박철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 지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영석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해결됐군.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너희들도 정리해야겠어. 잠깐, 약속이 다르잖아. 약속? 언제 그런 약속을 했지? 나는 테이프를 찾으면 편하게 해준다고 했어. 죽는 것도 편한 거잖아. 이영석이 박철두에게 손짓했습니다. 박철두가 권총을 꺼내 정만수에게 겨누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연아가 갑자기 움직였어요.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박철두의 손목을 정확히 짚어 권총을 떨어뜨렸습니다. 동시에 정만수도 가장 가까운 부하를 제압했어요. 하지만 둘 다 나이가 많고 부상 상태였습니다. 곧 다른 부하들에게 다시 제압당했어요. 역시 한때는 특수요원들이었군. 하지만 이제 늙었어. 이영석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박 실장, 이번에는 확실히 해. 하지만 그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야?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이상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30년 전 흑운동 작전 관련된 내용인데 이영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30년 전 이영석이 적국 스파이와 거래하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영상이? 연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영석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말이야. 무슨 소리야? 나는 테이프를 2개 만들었어. 하나는 절에 숨겨뒀고 또 하나는 다른 곳에 보관하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공개되도록 설정해뒀지. 연아의 말에 이영석은 당황했습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사이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국정원 배신자, 국회의원의 과거 등의 키워드로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어요. 정만수와 연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 준비한 복수가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만든 지옥, 우리가 끝내는 거야. 연아의 말에 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작전이 시작될 때였어요. 이영석의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영상 때문에 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언론사, 검찰, 국정원, 심지어 청와대에서까지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모든 방송사에서 속보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이영석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모든 걸 부인해. 조작된 영상이라고 해. 하지만 영상 분석 결과 조작 흔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당시 관련 문서들도 함께 공개되어서 이영석은 분노로 떨면서 정만수와 연아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30년 전에 우리 동료들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대가야. 정만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이영석.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그때 박철두가 이영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의원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일단 이 2사람을 처리하고 우리는 해외로 도피해야 합니다. 박철두가 권총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무실 밖에서 큰 소음이 들려왔어요. 경찰이다. 문 열어. 경찰 특공대가 건물을 포위한 모양이었습니다. 이영석은 당황했지만 박철두는 침착했어요. 의원님, 비상계획을 실행합시다. 박철두가 벽에 있는 비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사무실 한쪽 벽이 열리면서 비밀 통로가 나타났어요. 거기는 옥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헬기가 대기하고 있어요. 이영석이 급히 비밀 통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박철두는 정만수와 연아를 데리고 가려 했어요. 이 2사람은 인질로 데려갑시다. 그만해. 정만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박철두의 부하들이 2사람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옥상에 도착하니 정말로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헬기들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항복하라.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 확성기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젠장, 완전히 포위됐네. 박철두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정만수와 연하를 옥상 가장자리로 끌고 갔어요. 경찰들, 가까이 오지 마. 인질이 있다. 박철두가 소리쳤습니다. 경찰 헬기들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맴돌기 시작했어요. 이영석, 이제 정말 끝이야. 정만수가 말했습니다. 이영석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국회의원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 보호? 내가 30년 전에 우리 동료들을 보호해줬나? 연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아야 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돈 때문이었잖아. 적국 스파이들에게 돈을 받고 우리를 팔아넘긴 거잖아. 정만수의 말에 이영석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철두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헬기로 뛰어 올라가려 한 거예요. 하지만 정만수가 재빨리 그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려고? 두 사람이 옥상에서 격투를 벌였습니다. 78세의 노인과 50대 조폭의 싸움이었지만 정만수의 기술이 더 뛰어났어요. 할아버지 주제에 박철두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정만수는 그것을 피하면서 박철두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박철두가 비틀거렸어요. 나는 국가의 개였지만 지금은 이 절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야. 정만수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자 박철두가 옥상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편 연하는 이영석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석이 연하를 밀치려 했지만 연하의 점혈법에 당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30년을 기다렸어. 이영석. 연하가 이영석의 목덜미 혈자리를 눌렀습니다. 이영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때 경찰 특공대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손들어. 모두 손들어. 정만수와 연하는 조용히 두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인질들입니다. 정만수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범인들이에요. 경찰들이 박철두와 이영석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정만수와 연하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어요. 옥상에서 내려오면서 연하가 정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응, 우리 동료들의 원한이 풀렸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의 복수가 드디어 완성된 거예요. 그날 밤 모든 방송사에서 이영석 국회의원의 체포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30년 전 국정원 비밀작전 배신 사건의 전말이 공개되면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어요. 국정원 내부 배신자였던 이영석 의원이 오늘 체포되었습니다. 30년 전 흑운동 작전 당시 동료 요원들을 적국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만수와 연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였기 때문에 곧 풀려날 예정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연하가 정만수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절은 다 타버렸고 다시 지으면 되지. 이번에는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깊은 산속 천음사가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불에 탄 옛 절터 위에 정성스럽게 지어진 새법당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전국에서 온 불자들의 정성 어린 후원으로 재건된 천음사는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연화 스님은 새벽 예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불 소리는 여전히 맑고 깊었어요. 6개월 전에 그 끔찍한 일들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예불을 마친 연화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정만수가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만수야, 벌써 일어났구나.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 새벽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서 말이야. 그때 19세의 행자 지혜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스님들, 뉴스 보셨어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지혜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긴급 뉴스가 떠 있었어요. 이영석 의원이 감옥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됐대요. 그런데 병원 가는 도중에 구급차가 사고가 났어요. 정만수와 연하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어요. 사고? 어떤 사고? 구급차가 다리에서 추락했다고 해요. 이영석 의원은 즉사했대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원수로 여겨왔던 상대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이었거든요. 정말 끝났구나. 정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혜가 다른 뉴스를 확인하더니 깜짝 놀랐어요. 박철두도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공격당해서 중상을 입었대요. 그리고 태강파 조직원들도 줄줄이 다른 조직들한테 당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군.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후에 정만수는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도끼질을 하면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30년간의 복수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연하가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만수야, 혹시 후회되나? 후회? 뭘? 이영석이 말이야. 우리 손으로 직접 끝내지 못한 거. 정만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다행이야. 우리가 더 이상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니까. 두 사람은 산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 그래,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저녁이 되자 절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국정원에서 온 젊은 직원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두 분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직원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30년간 받지 못한 보상금과 명예회복에 관한 문서입니다. 정만수가 봉투를 받아봤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과 함께 명예회복 증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 걸 줘봤자 뭐해. 하지만 공식적으로 두 분의 명예가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이영석의 배신으로 억울하게 죽은 동료분들의 명예도 함께 회복되었어요.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국정원 직원이 떠난 후 두 사람은 법당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하야, 우리 동료들이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 그래, 드디어 억울함이 풀렸네. 그날 밤 정만수는 연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하야, 나 내일 떠나려고 해. 어디로? 그냥 길을 떠나고 싶어. 30년 동안 한 곳에 머물렀으니까. 연하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꼭 가야 하나? 응. 너는 이제 진짜 스님으로 살아야 해. 내가 있으면 계속 과거가 따라다닐 거야. 다음 날 새벽 정만수는 작은 보따리만 들고 절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연하와 지혜가 산문 앞에서 그를 배웅했어요. 만수 어르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혜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어.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 연하가 정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수야, 어디서 살든 건강해야 해. 너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연하. 응? 다음 생에는 꼭 평범하게 만납시다. 정만수의 말에 연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다음 생에는 아무 걱정 없이 함께 밥이나 지으며 살자. 정만수가 산길로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연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TV 뉴스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의문의 내부 고발자에 의해 정계 대대적 수사. 부패한 정치인들이 줄줄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연하는 뉴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영석 사건을 계기로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천음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연하 스님은 홀로 예불을 올리고 지혜와 함께 평범한 수행 생활을 이어갔어요. 어느 날 밤 연하는 마당을 쓸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만수야, 어디서 잘 지내고 있지? 그때 산 너머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정만수가 답하는 것 같았어요. 연하는 법당으로 들어가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평생 함께한 동지의 무사함과 억울하게 죽은 동료들의 명복을 빌면서요. 천음사의 밤은 깊어갔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